자, 이제 정상화됐네요. 이상하게 원인은 모르겠지만 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다들 정상적으로 잘 접속이 됐나요? 자, 질문. 자, 뭐 수업 중간에도 언제든지 질문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 3장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봤고 오늘로서 이걸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을 잠시 이야기하면 요약하면 생산 가능 곡선 지난 시간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요 공급을 유도한 겁니다. 수요 공급. 그런데 이제 양국의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 공급이 아니라 상대적인 수요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역에 의해 가지고 뭔가 하면 이 생산량이 조정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를 생산을 늘리면 치즈 생산을 늘리면 그 와인 생산을 줄이는 거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늦게 들었죠. 그래서 출석 확인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젠 다 되돌아왔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상대적인 그러니까 하나를 공급도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와인, 어떤 나라가 치즈를 무역으로 인해 치즈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면 와인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와인 공급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공급량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양보다는 그 상대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적인 공급과 수요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재화의 상대적인 공급과 수요로 그래서 이제 무역 경우에 보면 아주 독특한 형태의 공급 곡선이 나오죠.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이런 계단형의 공급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격에 따라서 어떤 가격에서는 뭐 둘 다 생산하다가 그 다음에 확 특화가 되는 능력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이 점입니다. 요 사이가 둘 다 완전 특화하는 능력이죠. 이 가격대에서는. 이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뭐 둘 다 한 제한만 만들고 이 가격보다 낮다 그래도 두 나라 다 한 제한만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한보다 낮다 그러면 뭐 치즈 가격이 낮으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치즈 생산량은 0이고 둘 다 와인만 생산하고 이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이것보다 높다 그러면 두 나라 다 와인만 생산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요 사이 가격에서는 완전 특가 그러니까 A국은 자국은 치즈만 생산하고 상대국은 와인만 생산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공급 곡선입니다. 그런 공급 곡선되고 수요는 일반적인 수요죠. 근데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뭔가 뭐 특별한 규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런 형태라 그러면 여기에서 균형이 결정된다. 균형이라는 것은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뭐 이 이야기는
치즈의 상대 가격,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라는 것이 치즈의 균형 상대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다 그러면 양국이 특화는, 한 나라는 한 제화씩만 생산하는 경우가 되고, 반대로 수요곡선이 여기에서 교차한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자국은 둘 다 생산하고 상대국은 와인만 생산하는 뭐 그런 상태가 된다. 거죠. 반대로 수요곡선이 여기서 교차한다 그러면 뭐 상대국은 둘 다 생산하고 우리는 그 상대국은 그러니까 둘 다 생산하고 우리는 치즈만 생산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수요 공급선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두 나라에서 무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으로 배운 것이 무역의 이득입니다. 무역 이득. 왜 무역을 하느냐? 무역이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가장 쉽게 나타낸 것이 이 그래프죠. 생산 가능 곡선에다가 소위 소비 가능 영역. 예산 제약식을 넣어가지고 무역에 따른 예산 제약식을 집어넣었죠. 그렇게 되면 소비 가능 영역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국도 이렇게 늘어나고 외국도 이렇게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무역을 선호한다. 그게 무역의 이득이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예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죠. 자, 오늘은 상대적 임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에서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냐 내리냐 아니면 양국 간의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상대적 임금은 이것도 이제 그래서 두 나라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지표로 보기 위해서 상대적인 임금으로 나타냅니다. 외국의 임금과 비교한 자국의 임금으로 나타낸 거죠. 상대 가격, 재화의 가격도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죠. 그리고 비슷하게 뭔가 하면 이것도 상대적인 임금으로 보는 겁니다. 결론으로 보면 이제 뒤에 보면 결론인데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성 차이가 국가 간의 상대적 임금 차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생산성 차이만큼 양국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봅시다. 외국의 임금과 비교한 자국의 임금은 외국과 비교해서 자국의 치즈를 얼마나 더 만드는가와 와인을 얼마나 더 잘 만드는가의 비율 사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상대적 임금은 자국의 치즈 생산에만 비용 우위를 갖도록 하고 외국이 포도주 생산에서 비용 우위를 갖게 한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 숫자 예를 가지고 이해를 먼저 하고 난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하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지난 시간에 말미에서 이야기했던 숫자에 이제 그걸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그대로 다 사용하고 A의 값에 대한 값이 있었죠. 그죠? ALC가 1이고 ALW가 뭐 2고 2인가 3인가 어쨌든 그런 값들이 다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가격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격을 치즈하고 와인 가격을 다 동일하다고 화폐 단위로 가격을 나타내 줍니다. 한 단위당 가격을 둘 다 12달러다. 뭐 그 이야기는 상대 가격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본 수요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특화하는 영역에서 교차선이 1이라는 점을 지났습니다. 이제 그 점을 지나는 수요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그 점을 지나는 수요 곡선이었다. 그렇다 그러면 두 상대 가격이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같다. 뭐 이게 12, 10이든 6, 6이든 뭐 5, 5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대 가격이 같다. 그죠? 자, 이렇다. 뭐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12달러씩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무역 후에 자국 근로자들은 치즈 생산에 전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치즈만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중간점을 통과한 지점에서는 우리는 치즈만 생산하고 외국은 와인만 생산하는 걸로 특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은 12달러입니다. 즉 치즈 생산하는 치즈 근로자들은 치즈 생산에 1시간 일하면 치즈 한 단위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치즈 한 단위라는 것이 가격으로 12달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당 임금이 우리나라에서는 12달러입니다. 12달러인데 외국은 얼마냐?
무역 후에 외국 근로자들은 외국은 와인만 생산합니다. 그러면 모든 근로자는 와이너리에 가 있죠. 와이너리에 가 있는데 와이너리에서는 3시간에 와인 한 병씩, 한 단위씩 만들어냅니다. 3시간에 와인 한 단위씩 한 병씩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와인 한 병, 한 단위 가격이 12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3시간 일해가지고 12달러 받으니까 시간당으로 본다 그러면 4달러가 되는 거죠. 4달러. 그래서 외국의 근로자들은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딱 보면 두 나라 임금에서 임금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12달러, 외국 근로자들은 4달러를 받게 된다. 물론 이 받는 게 돈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실제적으로 일에서 생산된 양을 그대로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는 이 치즈 공장에 가가지고 시간당 치즈 한 개씩을 받습니다. 한 단위씩을 받는 거고, 외국 근로자들은 3시간당 와인을 해서 와인 한 단위, 한 병씩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 생산성만큼 그대로 다 받는 건데, 그걸 돈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돈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렇게 3대1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이 차이가 왜 났느냐? 자국 근로자들의 상대적 임금은 다음과 같다. 3이다. 우리가 3배를 받는다. 우리가 왜 3배를 받느냐? 라는 거죠. 우리가 왜 3배를 받느냐? 그 차이는 결국 생산성의 차이다라는 거죠. 생산성의 차이인데, 자, 그러면 생산성이라 그러면 두 군데서 차이가 납니다. 두 군데 차이가 나는데, 어느 생산성이냐? 치즈 생산성의 차이냐? 와인 생산성의 차이냐?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어느 쪽도 아니고 사실은 그 중간입니다. 봅시다. 상대적 임금은 각국의 생산성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치즈는 사실은 두 나라 생산성은 6대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시간에 치즈 한 단위 만드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6시간에 한 단위 만들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이 6배가 높습니다. 6배가 치즈 만드는 데 쓰는 우리가 생산성이 6배가 높지만 절대적인 생산성을 얘기한 거죠. 뭐 그렇지만 임금 차이가 6배는 아니었죠. 3배였죠. 그죠? 그럼 또 다른 와인 생산성을 봅시다. 와인 생산성은 와인은 3대입니다. 우리가 생산성은 더 높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2시간에 와인 한 병 만드는데 외국은 3시간에 와인 한 병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산성이 1.5배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이 1.5배보다 더 높았죠. 3배 높았죠.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이 두 생산성 차이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임금은 두 생산성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대로 3대1이 될 수가 있고 극단적으로 격차가 떨어지면 1.5대1까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보다 더 떨어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않고 완전 뭐 한쪽에 완전히 뭔가 하면 둘 다 생산하더라도 딱 이거죠. 그 다음에 격차가 심하게 늘어난다 그러면 6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어쨌든 상대적 임금은 이 두 생산성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이게 1.5배에서 6배인데 왜 3배냐? 그거는 뭐 그냥 가정이었죠. 가정이었는데 숫자를 어떻게 지목하냐의 나름인데 두 물건의 그러니까 와인하고 치즈 가격이 동일한 가격이다 라고 가정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3배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게 좀 다르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더라도 결국은 임금은 이 사이에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습 문제 추가로 준 건데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주고 그러면 이 임금의 격차가 어디에서 어떤 범위까지에서 결정될 것이냐라는 거죠. P를 준다 그러면 두 나라의 P 또는 상대 가격을 준다 그러면 재화의 상대 가격을 준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나라의 임금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준다 그러면 임금의 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1.5배에서 6배 사이다 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여섯 문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상대적 임금은 이렇게 3배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의미를 봅시다. 이 관계는 두 나라들이 모두 생산의 비교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는
두 나라가 둘 다 생산에 비용 우위를 갖는다는 거죠. 비용 우위를. 그러니까 절대 우위는 우리나라가 둘 다 있었습니다. 기술로서는. 그런데 두 나라가 다 각각을 한 개씩 생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나라가 다 뭔가 하면 자기가 생산하는 데서는 상대국보다는 생산비가 더 낮다는 이야기죠. 생산비보다 더 낮다. 생산성은 다 우리가 높습니다. 물리적인 생산성 높은데 임금까지 고려하는 생산 가격을 본다 그러면 각 나라가 한 개씩 가진다라는 거죠. 즉 높은 임금은 높은 생산성으로 상쇄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외국보다는 임금이 3배가 높았죠. 3배가 높은데도 치즈를 생산하는 이유는 치즈의 이 생산성이 외국보다는 6배가 더 높은 거죠. 임금이 3배가 높지만 생산성은 6배가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외국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와인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한 병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외국은 3시간 걸리기 때문에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와인 생산성이 더 낮아요. 물리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생산성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당 임금이 외국은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50% 낮더라도 임금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낮은 생산성은 낮은 임금,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임금으로 상쇄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와인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국은 치즈 한 단위 생산하는데 12달러가 들지만 외국은 생산성이 더 낮기 때문에 20달러가 드는 겁니다. 임금이 뭔가 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생산성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 단위 생산에 우리나라보다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즈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고 와인 생산에서도 우리나라는 12달러가 더 들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낮은 비용. 우리나라는 뭔가 24달러가 들죠. 그러니까 낮은 시간 비용으로는 시간당으로는 더 낮은 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2시간 또는 2명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당 우리나라는 임금이 12달러죠. 그러니까 한 병 만드는데 20달러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더 많은 시간. 2명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3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4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병당 생산 비용은 12달러.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낮지만 외국이 생산성은 낮지만 임금이 더 낮기 때문에 와인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즉, 그래서 이제 비교 우위가 그렇게 결정되고 결국은 그 이야기는 임금도 결국은 그 비교 우위가 생길 수 있도록 임금이 결정이 되는 셈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의 임금은 자국 근로자 임금의 단지 3분의 1이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와인 생산의 비용 우위를 달성할 수 있고 치즈 생산에 있어도 자국 근로자는 외국 근로자들의 생산성보다 6배나 높기 때문에 자국 근로자는 임금이 3배가 높지만 생산성이 6배 높기 때문에 치즈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이 이거죠. 생산성 차이가 국가 간의 상대적 임금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두 물건의 생산성 비율의 중간에서 어떤 지점에서 임금의 비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임금 차이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외국 임금과 비교해서 자국 임금은 외국과 비교해서 자국이 치즈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와 이거는 이제 생산성이죠. 와인을 얼마나 더 잘 만드는가의 비율 사이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생산성 차이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상대적 임금은 자국이 치즈 생산에만 비용 우위를 갖기로 하고 외국이 포도주 생산에만 비용 우위를 갖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비율 사이에서 임금이 결정되면 결국은 양국 다 한 개는 최소한 비교 우위를 갖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것이 이제 상대적 임금이 이렇게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임금의 결정 원리를 봤습니다.
결국은 상대적 임금은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정확하게 비율을 찍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생산성이 높은 나라의 임금이 더 높게 나타난다. 낮은 나라의 임금이 더 낮게 나타난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실정 자료를 봅시다. 실제 데이터에서 그렇게 되느냐?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하는가?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냐? 실제 이제 나라별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 임금은 두 나라의 상대적 생산성을 반영하는가? 연구 결과는 낮은 임금은 낮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비교해 보면 되죠. 미국과 비교한 대부분 국가들의 상대적 임금은 미국과 비교한 그들의 상대적 생산성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걸 이제 여기서 상대적 생산성과 상대적 임금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나라의 뭐 한 해 아니면 몇 년 동안 평균 값들입니다. 이런 것은 한 해는 좀 매우기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생산성, 미국의 생산성이 그러니까 노동 한 시간당 생산성이 나올 것이고 각 나라마다 그게 나오겠죠. 그 값이 나오면 그걸 다 이제 표준화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비율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이죠. 미국은 그게 100이 되겠죠. 그죠? 기준이니까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 미국 왼쪽에 있다는 것은 미국보다 생산성이 낮죠.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몇몇 나라는 더 높아요. 근데 독일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보면 어쨌든 미국 제일 가까운 게 일본이죠. 일본의 생산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도 다 있습니다. 한국, 멕시코, 브라질, 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좀 이제 스펙트럼이 넓죠. 유럽 나라들을 쭉 찍어 놓으면 이 근처에서 바글바글 돼가지고 추세를 좀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스펙트럼을 좀 넓게 나라들을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성의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거 보면 현재 중국의 생산성은 미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좀 몇 년 전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좀 더 낮았지만 지금은 거의 한 20%는 갔나? 20% 정도는 갔을 겁니다. 10,000불, 60,000불, 20%는 갔죠. 지금은 아마 미국하고 중국하고 5대1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과거 데이터네요.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의 생산성의 비율입니다. 뭐 등수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거 내에서의 순서다라는 거죠. 이렇고 이렇다. 그 다음에 임금, 급여죠. 시간당 임금 비율로 딱 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일본은 미국하고 임금이 비슷하더라. 한국은 절반이더라. 브라질은 30%더라. 멕시코는 20%가 안 되더라. 필리핀, 중국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 그렇게 두 데이터를 이렇게 점으로 딱 찍어가지고 딱 보니까 저 점들은 거의 45도선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계량 경작을 배웠으면 이런 포인트 셋, 넷, 다 7개 점의 X값, Y값, 여기 X값이고 Y값을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회귀 분석을 하면 되죠.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가장 잘 피팅하는 직선을 구하면 됩니다. 그 직선이 뭐 이 45도선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깝다. 그 이야기는 두 값은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진다. 임금은 결국 생산성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임금이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생산성만큼 주는 겁니다. 뭐 덜 줄 수도 있죠. 더 많이는 못 줘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 주는데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들어오는 거 비용 공제하고 난 뒤에 그 돈 가지고 임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이상 주려고 그러면 회사는 쪼그러 들고 망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나라마다 뭔가 하면 이 팔아가 남은 돈을 얼마나 또 이윤으로 남길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겠죠. 더 많이는 못 주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 비례 비슷하게 준다 하는 거죠. 그게 실제 이제 이론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그게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실증 연구에서는 생산성이 오를 때 임금도 오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소위 이걸 횡단면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 시점,
그게 뭔가 하면 같은 해 아니면 5년 평균, 10년 평균이라도 다 동일한 시점의 데이터를 비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은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두 나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를 볼 수 있는데 그 예를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가지고도 비교해 봤습니다. 75년에 한국의 임금은 미국 임금의 5%였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에는 앞에 그림에서 뭔가 하면 필리핀하고 중국이 있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75년에 거기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뒤에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2007년은 조금 전에 있는 그 데이터의 포인트가 2007년입니다. 그 데이터의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75년에는 우리나라가 여기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2007년에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3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일로 갔다. 여기 있던 나라가 일로 갔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몇 배 올랐고 한 5배 올랐고 임금도 얼추 그 비슷하게 오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75년은 우리나라 임금은 미국의 단지 5%에 불과했는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2007년에는 미국의 약 반으로 올랐다. 거죠. 반으로 올랐기 때문에 임금 또한 미국의 절반 정도 되더라. 비슷하더라.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비슷하게 올라간다.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의 임금은 생산성을 따라갑니다. 자, 월급을 올려달라, 임금을 올려달라. 라는 것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생산성을 올리는 겁니다. 생산성을 올리는 거죠. 그거 외에는 사실은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자, 결국은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로써, 리카르드 비교 이론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락을 했는 겁니다. 그 이제 비교 이론. 자, 어떻게 비교 우위가, 다시 요약하면 어떻게 비교 우위가 결정되느냐? 절대 우위가 아니고 비교 우위에 따라서 무역이 결정된다. 비교 우위라는 것은 소위 이 기회비용이죠. 그죠? 기회비용에 따라 가지고 기회비용이 낮은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싼 것을 더 가성비 높는 것,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고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을 생산 안 하고 수입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비싸게 싸게라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실제 절대 가격이 아니고 비교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비교. 상대적인 가격이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두 물건의 가격도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임금도 결정된다. 라는 것이 비교 우위론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교 우위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오해라든지 잘못 비판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3개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나라가 외국보다 더 생산적일 때만 자유무역은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는 거죠. 비생산적인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생산해야 할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피함으로써 비생산적인 국가가 하더라도 자유무역에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비생산적인 국가마저도 자기가 다 만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무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만들고 수입함으로써 결국은 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재화에 다 비생산적인 국가도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다. 즉 높은 생산 비용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에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치즈하고 와인 예에서 상대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둘 다 비생산적인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와인을 만들 수 있죠. 와인마저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비생산적인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대신에 와인을 더 만들어 가지고 치즈 만들면 훨씬 더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걸 안 만들고 뭔가 하면 덜 비효율적인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 훨씬 더 비효율적인 그런 치즈를 안 만들고 수입해서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마저도 둘 다 생산성이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의 혜택은 절대 우위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비교 우위에 달려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산업에 전문화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비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무역이나 어떤 나라가 뭘 하느냐, 우리가 기술이 더 높은데 이건 아니란 이야기죠. 절대적으로 기술이 높은데 더 생산을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임금하고 비용하고 다 같이 봐가지고 누가 더 싸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경제학적으로 기술이라는 것은 공학적인 기술은 뭐 좀 다른 개념이 있죠. 더 어려운 방법이랄까 기존에 없던 뭐 방법 뭐 그런 것들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엄청난 존경할 만한 뭐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제 이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느냐 같은 물건을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좋은 기술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면 그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아니면 시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기술인 거죠. 이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 기술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뭔가 하면 생산 비용으로 바꾸는 거죠. 생산 비용이 더 낮으면 그게 그 나라가 더 우위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흔히 이제 많은 비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역에 대해서 주로 이 비판,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입니다. 소위 데모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인데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은 높은 임금 국가들을 해롭게 한다. 이게 소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이 보이스, 제일 큰 논리였죠. 자, 외국의 싼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망했다.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합니다. 즉, 중국 물건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중국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뭔가 하면 중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뭐 온갖 나라 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즉, 미국 같은 나라가 뭔가 하면 저임금 국가들의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다.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나라 경제가 뭔가 하면 그레이트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수입을 막고 우리가 그 물건 다 만들자. 여러분들 일자리 다시 찾아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참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동감을 합니다. 이런 그 주장에 동감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 구조조정되는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진짜 100배 동감을 하겠죠. 진짜 일본 자동차 때문에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 뭔가 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진정 나를 생각해 주구나 라고 동감합니다.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잘 찍고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이 표를 얻게 되는 하나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성에 뭔가 하면 기우쳐가지고 별로 없는 거는 그거 뭐 정치인 것이고 경제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냉정해서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일부 산업에서 그렇게 피해가 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지만 전체를 본다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역은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키고 뿐만 아니라 임금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기 때문에. 문을 닫는 회사에서는 뭔가 하면 실업자가 되어버리죠. 어떤 근로자는 뭔가 하면 직장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국내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은 굉장히 지역 자체가 공장 하나 문을 닫으면 그 도시 자체가 뭔가 하면 거의 뭐 흥행해지죠. 그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피해를 주는 건 맞습니다. 주는 건 맞는데 반면 무역은 소비자들과 다른 근로자한테는 이익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물건, 같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쓸 수 있고, 또한 다른 산업에서는 더 생산량을, 일자리가 더 늘어가지고,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이 줄면 그만큼 뭔가 수출이 늘어납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주는 산업에서는 이제 쫄딱 망하지만, 수출이 늘어나는 산업에서는 산업이 더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소비자들은 재화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익이다. 전체 소비자는 분명히 이익입니다.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수입되는 산업, 그 산업에 있던 근로자들이 손해, 그 산업에 있는 근로자들과 그 산업의 오너, 그 산업 관련자들이 다 손해를 본다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 외 모두는 다 손해는 안 봅니다. 그리고 모든 소비자들은 다 이익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재조정이라는 조정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수입 산업은 이제 수출 산업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생산자들, 근로자들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더 높은 가격과 임금을 받아가지고 더 높은 소득을 벌여들여 혜택을 본다. 이 이야기는 수출 산업은 더 수출이 많아지고 오히려 또 수출 가격도 오릅니다. 오르니까 그는 더 높은 가격과 임금을 받게 돼가지고 혜택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산업도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 안 하고 있으면 그 도시도 망하고 산업도 망하고 그 지역도 살기가 힘들죠. 힘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전체를 다 따져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역에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금이랄까, 세금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재교육이랄까, 아니면 뭐 새로운 공장의 설립이랄까, 그런 여러 차원에서 그런 도움을 같이 해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총량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이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선진국도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보이스가 높으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세력으로 하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좀 시대착오적인 그 정책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죠. 근데 어차피 여전히 그런 부분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보이스는 있죠. 반면 그 다음에는 이거죠. 그러면 무역으로 후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무역으로 후진국은 덜 생산적인 국가들도 손해를 본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걱정을 하는 것은 주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즉, 저임금에 의한 노동 착취로 생산된 물건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강제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거, 교도소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입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요즘에는 그거는 이제 수입 금지를 시킨다 뭐 그러죠. 자발적으로 수입을 안 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개도국에서의 물건이라는 것은 대부분 저임금을 바탕으로 생산된 물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입해 쓴다는 것은 우리가 개도국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임금을 10분의 1밖에 안 주고 만든 물건 가지고 그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뭐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딩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커피, 원두 뭐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이디오피아나 아니면 남미 원두를 조금 더 비싸게 사준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래 가지고 실제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이제 그게 하나의 또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느냐,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공정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개도국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받을 만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받을 만큼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를 더 줘야 되는지, 얼마를 더 줘야 되는데 받을 만큼인지는 그거는 참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하고 있어요. 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만큼 드려야 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인데, 일부 국가들은 무역을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의 노동 기준은 서방의 기준에 비해서 덜 모범적이다. 그러니까 개도국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선진국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시간,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저임금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10분의 1의 임금이다. 그러면 거의 착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덜 모범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가지고는 금전적인 걸로 봐가지고는 거의 착취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임금과 안정된 노동 관행이 무역의 대안이 되는가? 그럼 착취를 하지 않고 뭔가 우리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근로를 시켜라. 실제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무역 규제를 하자고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구한 주장도 또 꽤 있습니다. 얼마 이상 임금을 안 준 것은 물건을 사지 말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대안이냐? 그렇게 하면 무역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빈곤의 심화와 착취는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때문에 그래 된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나라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 이건 무역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게 그 나라 상황이 무역 안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히려 무역을 함으로써 그게 좀 더 줍니다. 그러니까 무역해가지고 공장 무역 안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착취가 덜 합니다. 그렇고 소비자들이 싸게 생산된 제어에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저임금으로 물건을 만들어가 수출하고 대신에 그 돈 가지고 뭔가 하면 또 뭐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수입해가 쓰는 거죠. 자국이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물건을 또 수입해가지고 싸게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물론 이제 노동집약적이 아니라 자본집약적인 제어가 되겠죠. 즉 생산자들, 근로자들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더 높은 이윤과 임금을 얻어가지고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개도국도 뭐 선진국 입장에 봐가 너무 낮은 임금으로 물건을 만들어가 판다. 그래가지고 착취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더 임금이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그 임금이라도 주고 그 물건 수입하는 것이 그 물건을 수입해가 써야지 뭔가 그 임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장에도 없으면 그 임금마저도 못 받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해가 더 비싼 물건 돈 주고 사는 건 좋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근로자한테 간다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 더 물건 비싸게 준다 그러면 그게 근로자에 가겠어요? 그 생산자들이 더 받겠죠. 대부분 그런 나라들은 근로자들은 그냥 줄 수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 그런 나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수입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개도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주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근로자들한테 그 나라 근로자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자유무역은 착취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낮은 임금 물건을 수입한다라고 이제 그것 가지고만 이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한 단계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주영이라는 것이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비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다른 이슈입니다. 다른 이슈라기보다는 리카르트 비교 우위론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한 모형입니다. 확대 모형인데 앞에서 배워왔던 비교 우위론은 두 재화 모형입니다. 두 재화 모형인데 이제 그 재화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이다. 많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실에는 사실은 재화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화시켜가지고 많은 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 우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봅시다. 그래서 다수재의 비교 우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재화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n개까지 n의 번호로 매겨진 n개의 재화가 생산됩니다. 자, 이런 경우 사실은 오히려 앞에 설명보다 쉽습니다. 아주 쉽게 이 비교 이론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제 생산성이 따라가지고, 물론 상대적인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각 재화별 생산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화별로 단위당 노동 소요량, 그러니까 생산성의 역수로 이렇게 ALI라고 이제 지목합니다. L은 이제 노동이니까 L이고, 두 번째 I라는 것은 이제 재화죠. 우리가 앞에 두 재화 모형에서는 치즈 C하고 YNW를 썼죠. 근데 이제 N개이기 때문에 I가 있어가지고 I가 1부터 N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N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ALI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외국의 A 스타 LI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생산 기술, 노동 소요량으로 나타낸 생산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동일한 논리입니다. 재화는 가장 싸게 생산되는 곳 어디서든 생산될 것이다. 재화 개수 2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나라에서 여러 개를 생산하게 되겠죠. 어떤 나라가 몇 개까지 생산할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더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하는 겁니다. 제일 싸게 생산하는 것 비에 따라 가지고 더 싸게 생산한 물건을 각각 만들게 될 겁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싸게 생산한 물건을 만든다. 자, 그걸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 자, 읽어봅시다. 이 그래프로 보면 되겠죠. 자, ALI를 이렇게 일단 재화의 종류를 5개를 봅시다. 사과, 바나나, 철갑상어알, 키위앗. 이거 굉장히 비싼 재료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철갑상어를 양식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양식을 해가지고 키위앗을 만드는 이 어민이랄까 산에서 양식을 하던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단 철갑상어알, 대추 야자, 대추같이 생긴 큰 그런 야자가 있습니다. 멕시코 요리 이런 게 있죠. 5개 재화가 있다. 그 다음에 2나라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사과는 한 단위에 1시간, 바나나는 5시간, 철갑상어는 3시간, 대추 야자는 6시간, 멕시코 요리는 12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 소요량 순서는 아니죠. 제일 그러니까 쉽게 만드는 건 사과는 1시간에 만들고 철갑상어는 3시간, 그 다음에 바나나는 5시간, 대추 요리 6시간, 멕시코 요리 만드는데 12시간이 필요하다. 자, 또 다른 나라는 봅시다.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외국은 사과 생산에 10시간이 들고 바나나 40시간, 철갑상어 12시간, 대추야자 12시간, 멕시코 9시간, 멕시코 9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보자. 그렇죠? 비교 우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상대적인 생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비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2개의 비율을 본다 그러면 자,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 단위 만드는 이 시간 가지고 이게 한 단위 만드는 게 10시간 되는데 외국에 한 단위 만드는 것 가지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외국은 10시간 되는데 그 10시간 가지고 우리나라가 사과를 재배하려고 그러면 10시간은 10개를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분의 10이죠. 그래서 10입니다. 10이고. 이거는 외국은 40시간 가지고 바나나 한 단에 만드는데 40시간 가지고 우리나라 바나나를 만들면 5시간에 하나 만드니까 5, 8이 40. 8시간 가지고 우리는 바나나를 8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8배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분의 40입니다. 5분의 40이 8이 되죠. 우리나라의 소유량분의 외국 소유량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국의 상대적인 생산성 우위입니다. 철갑상어는 4, 대추 야자는 2, 멕시코 요리는 0.75가 나옵니다. 4분의 3. 즉, 이 5개의 순서는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순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고, 절대 우위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4개에서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요리는 열의가 있죠. 멕시코 요리는 외국이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더 적은 시간으로 이걸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4개 다 더 적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우위고, 그래서 이 값으로 본다 그러면 기준이 1이 되겠죠. 그죠? 1보다 높으면 우리는 비교 우위고, 1보다 낮으면 비교 열이다. 그래서 4개에서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절대 우위가 있죠. 절대 우위가 있는데, 비교 우위는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임금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생선에. 자,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생산할 것이냐? 요까지 생산할 것이냐? 요까지냐? 어디까지 생산할 것이냐? 의 결정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금방 이야기했죠. 임금까지 봐야 됩니다. 임금까지. 임금과 물건의 가격까지 봐야 되는 거죠. 임금까지 봐야지 생산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겁니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것은, 자, 이거죠.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추야자를 생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배로 높습니다. 배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생산한다. 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생산성이 2배 높지만, 임금이 우리가 2배 높냐, 낮냐라는 겁니다. 생산성이 2배 높지만 외국보다 임금이 3배 높다. 그러면 생산 비용은 더 비쌉니다. 그러면 대추야자를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상대적 생산성 우위는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양국 간의 임금의 문제입니다. 임금의 문제인데 임금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나라 임금이 똑같다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똑같다 그러면 외국은 멕시코 요리만 생산하고 우리나라가 이 4개나 생산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임금이 외국보다 배가 비싸다. 뭐 2.5배가 비싸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에 3개만 생산하고 외국은 이 2개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외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절반이 되지만 임금이 절반보다 더 싸기 때문에 외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이 대추야자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임금 격차가 더 심해가지고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이 외국에 비해서 5배다. 5배다 그러면 어디까지 생산되느냐? 우리나라는 이 2개만 생산합니다. 사과 바나나.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생산 비용이 더 높게 되는 거죠. 높게 되기 때문에 철갑상어, 대추야자, 멕시코까지는 다 외국이 생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임금까지 더해가지고 생산이 결정된다. W는 자국의 임금을 나타내고 W 스타는 외국의 임금을 나타내는데 만약 W 곱하기 ALI 이게 W 곱하기 AL1 즉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생산 비용입니다. 첫 번째 재화의 생산 비용이죠. 첫 번째 재화의 양국의 생산 비용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낮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재화를 생산하겠죠. 생산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재화를 봐야 된다는 거죠. ALI만 비교가 아니라 여기다가 둘 나라 임금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낮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혹은 마찬가지로 만약에 ALI 이것뿐에 이거 또는 상대 임금이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나라의 상대적 생산성이 상대적 임금보다 더 높으면 그 나라는 그 재화는 그 나라에서 생산될 것이다. 그래서 요 W 스타분의 W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3이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 결정되고 5다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생산되고 이까지 우리나라에 생산되고 9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과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다 외국이 생산한다. 그런 식으로 임금에 따라 가지고 이 절대적인 이 생산 기술이 있고 여기다가 임금 고려해 가지고 비교 우위 결국은 비교 우위라는 것은 더 싸게 만드는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또 이렇죠. 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이렇게 딱 결정되면 거기 따라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상대적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거죠. 임금이 왜 2고 3이고 5고 9냐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상대적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노동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공급과 상대적 수요에 결정되는 겁니다. 양국의 노동량. 나중에 핵시 올린 이론을 보겠지만 결국은 어떤 나라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선진국이 어떻게 왜 임금이 높냐, 개독이 낮냐 하는 거죠. 상대적인 자본 대비 노동의 상대적인 풍요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노동이 부족하면 임금이 높아지고 노동이 많으면 임금은 낮아지는 겁니다. 수요 공급은 원칙이죠.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은 그렇게 결정된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죠. W 스타분의 W가 오를 때 자국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는 감소하고 자국 노동이 외국 노동에 비해 가지고 더 비싸져요. 이게 감소한다. 자국 노동이 외국 노동에 비해서 더 비싸질 때는 우리나라가 더 비싸질 때는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는 더 비싸지고 이들 재화에 대한 수요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자국에 생산된 재화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자국 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더 감소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그림을 이야기되면 앞에 설명 이제 그거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그래프로 그린 거, 아까 이제 테이블로 그린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노동 공급과 그 다음에 상대적인 임금입니다. 아까 본 그 테이블 내용을 그 다음에 노동 수요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것인데, 자, 이것은 이제 이게 노동 수요고 이게 노동 공급입니다. 노동의 공급은 고정돼 있죠. 그 나라의 인구는 빨리 자주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니죠. 그래 고정되어 있죠.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자 이렇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임금인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임금 이 10배보다 더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만듭니다. 다 외국이 만들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10배 정도라면 그때부터 사과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테이블 통해 설명했죠. 그 다음에 9배다 뭐 그러면 사과는 다 만들겠죠 우리가.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서 8배까지 가면 그때부터 바나나 생산을 시작합니다. 8배까지 가면. 바나나가 아까 비율이 8이었죠. 생산성 비율이. 물론 이제 요 선이 사실은 여기서는 기울기를 가지는 선인데 앞에 테이블 같이 딱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수직선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뭐 이전 과정이 그냥 스무드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약간의 기울기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리려 그러면 사실은 수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금이 더 떨어져가 우리나라 임금이 외국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높은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철갑 상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더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배 정도까지도 떨어지면 그때는 대추화자.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임금이 더 낮아진다. 0.75까지 더 낮아지면 그때는 멕시코까지 생산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임금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쭉 늘어납니다. 임금이 낮아지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산하게 되니까. 즉 임금에 따라 가지고 이 노동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우하향하는 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단식이죠. 정확한 계단식입니다. 계단식이 되고 이 예에서 만약에 임금이 3에서 결정됐다. 우리나라 임금이 외국보다 3배가 높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런 수요 곡선 내에서 상대적인 공급선이 뭔가 하면 이 3인선을 통과하는 수직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노동 공급이 그러니까 임금이란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의 수요는 지금 생산 기술에 따라 가지고 산업별로 이 근로자 수요가 반영돼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뭔가 하면 공급 곡선을 딱 그리면 그 공급 곡선을 교차하는 선이 바로 임금 결정입니다. 지금 3이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이 3이 결정된 겁니다. 물론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임금이 얼마일 때 뭘 생산한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그 얼마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죠. 그리고 이제 3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표로 확실하게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기울기를 준 건데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완전 계단식입니다. 딱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적 임금이 이렇게 결정된다. 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상대적 공급은 이거하고 관련이 없이 상대적 임금 관련이 없고 그냥 그 나라의 근로자 수는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죠. 외국 근로자들의 입국이랄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취업차 나간다든지 그런 식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 이동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들이 외국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규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의 노동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고정된 양에 따라 가지고 수요 곡선이 있으면 거기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라는 것이 이제 임금 결정, 그 다음에 다수제에서 어떤 물건까지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수출할 것이냐. 이제 그 다수제의 비교의 결정 이론까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다수제의 비교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남았습니다. 여기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수송비와 비교육제, 그 다음에 리카르도 모형의 실증 연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육이 안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육이 안 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뭐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덕션에서 그런 걸 제아들을 봤죠. 어떤 게 제아가 되느냐, 어떤 거는 절대 교육을 할 수 없느냐, 전체적인 제아 중에서 비율을 봤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은 국가들은 생산에 완전히 전문화한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문화 안 되는 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든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한 개 이상의 생산 요소는 전문화의 경향을 감소시킨다. 전문화가 안 되는 것은 리카르도 모형은 완전히 전문화인데 전문화 안 되는 이유로서는 이제 첫 번째로 드는 것은 이제 생산 요소가 다양한 거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렇게 되면 전문화가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일 때는 생산 요소가 2개 있는 경우 또는 생산 요소가 3개 있는 경우까지 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화 경향이 더 낮아진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제 실증 연구를 보겠지만 완전 전문화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모든 제아를 다 조금씩 만들어요. 이제 그게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이런 요인 때문입니다. 어쨌든 생산 요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 이건 4장, 5장에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화가 안 되는 것은 또 하나 큰 이유로서는 보호주의입니다. 보호주의로 수입을 막으면 결국은 그 나라에서 만듭니다. 실제 알게 모르게 모든 나라들이 숨기면서 보호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 산업 보호, 자국 근로자 보호, 뭐 그런 차원에서 뭔가 보호주의로 수입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세계적으로 완전 특화, 전문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무역 정책으로 우리가 9장부터 12장까지 무역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교역을 막는 또 요인이 수송비입니다. 수송비는 무역을 감소시키고 방해하죠. 그래서 각국은 동일한 재와 용역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가 크면 그 경우에는 무역을 못하죠. 못하면 모든 나라가 그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요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이 사실은 굉장히 큰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챕터별로 다시 더 볼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챕터로 구성해가지고 설명할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합시다. 수송비가 높으면 비교역제가 발생합니다. 비교역제, 비교역 서비스. 비교역제, 비교역 서비스라는 것은 무역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높은 수송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비교역 서비스, 특히 이제 서비스업에서 심하죠. 비교역 서비스를 대표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발, 뭐 자동차 수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교역 서비스입니다. 비교역제도 존재하고요. 국가들은 국민소득의 큰 부분을 비교역제와 비교역 서비스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를 보면 교역제보다는 비교역제에 대한 지출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게 안 줄어요. 오히려 비교역제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중령 모형과 국가 간의 소득 이전이 어떻게 무역에 영향을 주는지 관한 모형이 실질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간의 거래, 단순한 이거 비교 우위론이 아니라 비교 우위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역비, 예를 들어 거래 비용이 크다 그러면 그 거래 비용을 낮추는 요인들. 예를 들어서 중령 모형 같은 거죠.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산다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덩치도 하나의 요인이고,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비교 요인 이외의 요인들이 뭔가 무역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수송비나 비교역제적인 이런 요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요인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카르도 비교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보면 국가들은 그들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화를 수출하는가. 아까 앞에서 이제 생산성과 임금의 실증 연구를 봤죠. 그래서 임금은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오르더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라별로 이제 임금 격차가 나더라 한 거 봤는데, 무역에서도 봅시다.
무역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재화를 수출하던가를 보니까 실제 이제 뭐 좀 옛날 데이터지만 51년도에 미국과 영국을 비교했습니다. 네, 26개 제조업 산업에서 보면 산업별로 양국의 생산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더 높은 데서 수출이 많고 더 낮은 데서 수출이 적냐라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26개 산업에서의 미국과 영국의 생산성 비율. 그러니까 이게 영국분의 미국이니까 이게 높을수록 미국의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높은 숫자가. 그 다음에 영국 수출 부분의 미국 수출. 높을수록 뭔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26개 산업을 점으로 다 찍어보니까 다 1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이 26개 산업에서 다 미국의 생산성이 영국보다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다 높았죠. 그래 절대 우위는 모든 산업에 다 있었다. 26개. 그런데 이제 상대 우위는 이제 이렇게 다른 거죠. 좀 다르죠. 다른데 이렇게 다 어떤 거는 6배나 높고 5배, 6배 정도 높고 한 4배 높고 어떤 거는 뭐 비슷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그다음 수출을 보면 수출량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수출 비율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값들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회귀 분석을 하면 이 점들이 가장 많이 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꺼보면 그 직선은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은 소위 우하향하는 선이다. 양의 기울기를 가진 선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성이 수출 비율을 결정하는 변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리카르도 비교 이론이 맞다라는 겁니다. 리카르도 비교 이론에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이론이 맞다는 실증적인 대표적인 연구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좀 옛날 연구고 그 뒤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글라데시 같은 극빈국가는 다른 산업에서 중국의 기회가 덜 생산적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보다 의류 생산에 덜 생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 생산의 비교율을 가진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두 나라 중국과 방글라데시 두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좀 미안은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빈국입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고. 그리고 기술도 뭔가 하면 제일 낮아요. 생산성도 제일 낮습니다. 기술적인 생산성도 제일 낮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더 낮아요. 방글라데시의 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근로자당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중국의 2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8%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임금도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중국의 4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은 격차가 더 났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의류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생산성이 중국의 77%가 됩니다. 산업별로도 평균이 그렇지만 산업별로는 차이가 있죠. 훨씬 더 생산성이 나는 산업도 있고 10% 5%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높죠. 의류에서는 77%다라는 거죠. 근데 77%라 그래도 여전히 중국보다는 생산성이 낮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산업 중에서는 의류가 생산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방글라데시 총 생산물 중에서 중국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지금 생산성 1인당 생산물의 중국에 대한 비율이 전체 산업은 28.5지만 의류는 77%죠. 상대적으로 의류 생산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여전히 중국보다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총 생산물의 중국에 대한 비율을 본다 그러면 총 생산물이 중국보다 전체로 봐가지고는 방글라데시가 생산한 GDP는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라는 것은 100분의 1이라는 거죠. 중국의 GDP가 100이면 방글라데시 GDP는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도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매덕입니다. 매덕인데 중국이 뭔가 하면 인구도 많지만 10배는 되지만 사는 게 뭔가 하면 국민소득이 뭔가 하면 그게 또 훨씬 높으니까 GDP 비율이 100배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총생산물의 비율이 1%밖에 안 되는데 의류 산업만 본다 그러면 15.5%라는 겁니다. 의류 산업만. 그 이야기는 의류는 방글라데시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든 거겠죠. 왜 의류는 방글라데시를 그렇게 많이 만드냐? 전체 산업 중에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류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더라. 절대 우위가 한 개도 없지만 방글라데시가 중국에 비해서 그러나 비교 우위는 의류에 있기 때문에
의류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소위 등골 브레이크. 등골 브레이크가 뭐죠?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의 전 세계 물량들이 대부분 다 방글라데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의류들의 대부분 많은 것들이 방글라데시에 나와요. 방글라데시가 현재 세계적으로 의류 생산에서는 아마 거의 탑급일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낮고 생산성이 그렇게 낮아도 의류 부분에서는 뭔가 하면 그만큼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래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비교 우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리카르도 모형의 유명한 시사점은 실질적 연구도 뒷받침되는데 생산성 차이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절대적인 생산성이 아니라 비교 우위, 상대적인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결정된다. 그래서 무역은 상대적인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과제를 이야기했죠. 그죠? 과제를, 지금 이제 그 추가 과제를 스마트 리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과제 플러스 추가 과제 파일까지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추석 잘 보내고, 다음 수업은 9월 23일, 목요일에 수업이 있겠습니다. 자, 질문. 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